아틸라에게 쫓겨 수도 라벤나를 버리고 로마로 거처를 옮겨 살던 발렌티니아누스 3세는 야만족 출신 병사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로써 서로마 제국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발렌티니아누스 3세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군대는 페트로니우스 막시무스를 후계자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나 급속히 붕괴하는 서방 제국의 온갖 문제들이 동시에 터져나와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발렌티니아누스가 죽고 얼마 안가 반달족 함대가 이탈리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게르만족의 일파이자 아리우스파 신봉자인 그들은 훈족에게 쫓겨 에스파냐로 갔다가 다시 북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들어온 그들은 약탈을 하였으나 시민들과 건물들은 무사히 남겨놓고 갔습니다. 동방에서는 황제 마르키아누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방의 제위도 서방과 마찬가지로 무주공산이 되었습니다. 이제껏 제국에서 왕조가 단절되면 언제나 군대가 선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군대의 실력자인 아스파르는 자기 집안의 집사로서 트라키아 출신이자 정통 그리스 도교도인 레오를 황제로 선출했습니다. 레오 1세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의 손으로 제관을 쓴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그의 선임자들은 모두 로마의 전통에 따라서 제관을 받고 방패 위에 태워져 군대와 백성과 원로원의 갈채를 받는 데에 만족했지만 이때부터 비잔티움의 모든 황제는 제국 수도의 총대주교의 손으로부터 제관을 받았고 대관식은 종교적 예식의 중요성을 얻었습니다. 이는 칼케돈 공의회에서 높아진 총대주교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고대 로마의 대관식 방식을 완전히 몰아내게 되었고 중세에는 이것 자체가 대관식의 본령으로 여겨지기에 이르렀습니다. 레오 1세는 꼭두각시로 황제가 되었지만 점차 아스파르와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레오 1세는 아스파르의 게르만족 군대를 제국에서 제거하기로 하고 이사우리아족을 군대로 불러들였습니다. 아스파르는 여기에 반발했고 황제와 장군의 정쟁이 제국을 갈라놓았습니다. 서로마가 야만족들에게 두들겨 맞고 정신을 못 차리는 동안 서방의 원조 요청을 줄곧 외면해왔던 비잔티움은 이때 반달족을 치기 위해 대규모 해군을 편성했습니다. 레오가 발표한 원정 계획은 열렬한 환호를 받았으며 동부 지중해 전역에서 1,000척이 넘는 함선이 동원되었고 병력은 1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도의 병력이라면 지휘관이 누구라 해도 반달족을 아프리카에서 몰아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을 것입니다. 아스파르는 자신의 편이자 황제의 처남인 바실리스쿠스를 총사령관으로 삼으라고 설득하여 마침내 많은 로마인들이 고대하던 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정 초반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르데냐에서 반달족을 몰아내었고 헤라클리우스 장군은 카르타고 남동쪽을 공략했습니다. 바실리스쿠스가 이끄는 본대는 북아프리카에 상륙한 후 곧바로 적의 수도를 향해 진군하지 않고 진지를 치고는 머뭇거렸습니다. 이런 늑장은 반달족의 왕 가이세르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황제의 명령을 모두 따르고 항복할 테니 다스의 말미를 달라고 했고 바실리스쿠스는 이미 무혈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가이세르크는 항구를 기습해 비잔티움의 함대를 모두 불살라버렸습니다. 모든 게 끝나 버렸습니다. 바실리스쿠스는 콘스탄티노플로 돌아와 애걸복걸한 끝에 겨우 목숨만은 건졌으나 책임을 져도 모자랄 판이었던 아스파르는 아리우스파인 자신의 아들을 황제의 딸과 결혼시키고는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부자는 황제파인 이사우리아족 장인 제논을 암살하려고도 했고 이사우리아족을 자기 편으로 회유하려는 공작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점차 반게르만 의식이 팽배해졌고 이들 부자는 끝내 황제의 근위병들에게 참사를 당했습니다. 이제 제논이 제국 정부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레오 1세가 사망하면서 지명한 후계자는 사후의 제논이 아닌 레오 1세의 손자이자 제논의 7살짜리 아들이었습니다. 이사우리아인 제논은 공동 황제로 올랐고 얼마 후 어린 아들이 죽고 나서 비잔티움의 단독 황제가 되었습니다. 제논은 일단 반달족과 협상을 맺어 전쟁을 끝마쳤으나 이 이사우리아인의 지배는 게르만의 지배 못지않은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란이 일어나 제논은 고향으로 도망쳤고 황제 자리에는 8년 전 이탈리아에서 참패를 당했던 바실리스쿠스가 앉았습니다. 바실리스쿠스는 칼케돈 공의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콘스탄티노플에 총대 주교직마저 폐지하려 했습니다. 군대마저 제논에게 등을 돌렸고 도망쳤던 제논은 다시 수도에 입성했습니다.
서방에서는 수에비족인 리키메르가 5명이나 되는 꼭두각시 황제를 옹립했고 리키메르의 조카이자 후계자로 자처하는 군도바트가 또 호소아비 황제를 옹립했으나 레오 1세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처조카 사위 율리우스 네포스를 서방 황제로 임명해 로마에 입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마 제국 총사령관 에레스테스가 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잡았고 자신의 어린 아들인 로물루스를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또다시 게르만족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에레스테스는 협상을 거절하자 게르만족 출신의 사령관 오도어케르는 라벤나로 쳐들어가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를 폐위시켰습니다. 이때 비잔티움에서는 제논이 다시 권좌에 복귀했을 무렵이었는데 일단 오도어케르가 저자세로 나와 자신은 황제의 정권 위임자로서 황제의 통치권 아래 땅을 다스리겠다고 하였기에 비잔티움으로서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이탈리아도 비잔티움의 영토였으나 사실상 이제 제국 서방은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뒤 60년 동안 이탈리아는 완전히 버려져 게르만족의 통치에 있다가 유스티니아누스에 이르러서야 다시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00여 년이 더 지나고 서방의 새로운 황제가 등장하는데 그는 독일의 수도를 정하고 로마인이 아닌 프랑크족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황제가 없어지게 되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주교를 옹립하여 그에게 영적인 권위만이 아니라 세속의 권력마저 부여하고 예전의 황제처럼 화려하고 신비로운 의식으로 그를 둘러쌌습니다. 바야흐로 중세 교황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대신 동방의 비잔티움은 완전히 게르만족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지만 내부는 계속되는 반란으로 점점 골마가고 있었고 제논은 반란, 진압의 도움을 받았으나 갈수록 더욱더 통제하기 어려웠던 동고트족 병력을 집안에서 몰아낼 심산으로 동고트족 왕 테오도릭에게 서쪽으로가 오도아케르를 제거하고 그 대신 이탈리아의 통치를 넘겨주기로 하였습니다. 민족 대이동이 벌어졌고 두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자 후련한 기분으로 헤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두 게르만족의 싸움은 테오도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는 오도아르케를 죽이고 이탈리아의 테오도릭 왕국을 세웠습니다. 테오도릭은 자신이 동고트족의 왕임을 주장하고 비로막의 지배자들이 흔히 쓰던 국왕의 호칭도 사용했으나 내심 황제가 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테오도릭은 제국의 관행을 충실히 따랐으며 당대의 동로마인 서로마인들 모두 그가 선정을 베풀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만 콘스탄티노플은 결코 그에게 황제의 칭호를 부여하진 않았습니다. 테오도릭은 라벤나에 머물며 아리우스 교리를 찬양하는 수많은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그는 25년간 정치력과 관용을 적절히 조화시켜 고트인과 로마인 사회를 슬기롭게 다스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드디어 비잔티움은 지긋지긋한 게르만족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제논 황제는 비잔티움을 매우 잘 다스렸으나 종교 문제만큼은 그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교황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파문하는 일이 벌어지고 동부 속주들은 교리 갈등으로 제국으로부터 이반되고 있었습니다. 말년의 실책으로 백성들의 사랑을 잃어버린 제논이 죽자 비잔티움 시민들은 이사오리 아인과 이단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졌습니다. 제논의 황후 아드리아네는 아나스타시우스를 황제로 선택하고 결혼했는데 검소하고 소박한 정치를 펴 공공지출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그의 재위기간이 끝난 후 제국의 국고는 그가 즉위했을 때보다 무려 금 32만 파운드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재위기간 동안 제논의 동생 롱기누스가 이사오리 아인과 반란을 일으켜 제국의 내전이 벌어졌으나 이를 수년에 걸쳐 진압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이사오리 아인들은 트라키아로 이주했고 비잔티움의 인종적 위기는 극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임 황제들과 마찬가지로 아나스타시우스도 종교 문제는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나스타시우스는 정통교리를 믿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는 했지만 그는 단성론 경향을 대놓고 보이고 있어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비잔티움 시민들은 청색당과 녹색당이라는 두 파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원래 전차 경기에 두 팀이 입은 옷 색깔에서 비롯되었지만 사실상 정치 정당처럼 군림했습니다. 처음에는 황제가 경주장에 행차하여 황제석에 앉으면 환호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으나 차츰 파벌을 이용해 분노를 표하는 정치색을 띠게 되었습니다. 두 정당은 의무적으로 환호한 뒤에는 연출된 각본에 따라 높은 물가를 비난하는 것과 같은 구호를 연호했습니다.
정치적 이견도 경주장이라는 공공장소를 통해 표출되었습니다. 이 두 정당은 보통 어느 한 당이 황제의 지지를 받으면 야당의 스탠스를 취했고 때로는 힘을 합쳐 황제에게 공동으로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청색당은 주로 대지주와 옛 그리스로마 귀족의 당이었고 녹색당은 이단의 전통이 강한 동부속주들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색당은 정통 교리 쪽으로 녹색당은 단성론으로 기울었습니다. 처음에 아나스타시우스는 중립을 유지하려 노력했으나 점차 본인의 단성론적 성향으로 인해 녹색당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정통파 비잔티움인들은 크게 언짢아했고 두 정당 사이의 갈등이 더욱 커져가 혁명과 내전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512년의 봉기에는 황제가 거의 폐위될 위기에 놓일 정도였으나 카리스마가 있던 아나스타시우스 황제는 직접 약 2만 명의 군중이 운집한 경기장에 나가 자주색 황제복을 벗으며 군중들에게 너희들이 후계자를 지명하라고 외쳤습니다. 만약 자신이 계속 재위에 있게 된다면 두 번 다시 불만의 요인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군중의 아우성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 차례의 위기를 모면했으나 비탈리아누스라는 자가 3번이나 반란을 일으켜 콘스탄티노플 성벽까지 진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동방제국은 계속해서 종교 열병의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이는 제국의 핵심 지역들을 끊임없는 소요의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왜 비잔티움 제국이 이토록 미묘한 신학적 교리에 민감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당시 비잔티움인들에게는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